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성만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저는 어젯밤에 봤습니다. 그 AB 선택 때문에 지난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발표됐거든요. 그 발표된 거를 가지고 이러저런 분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1학년이죠? 1학년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가 아직은 덜 절실하겠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집에 가시면 전자계산기가 필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수치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AB 선택 제도가 됐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현재 1학년에게는 어떤 실천적 그 답을 주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료집도 무슨 장황한 대입 제도를 설명하는 것들은 다 빼고요. 한 4페이지 정도를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오늘 제1부 대입 제도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주제는 지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교양사항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웬만큼 알고 계시니까 답을 그냥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다 아시죠? 지나갑니다. 점수제도 3가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저 중에 우리 아이가 본 모의고사 시험 점수를 볼 때 표준 점수를 봐야 됩니까? 백분위를 봐야 됩니까? 등급을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다시요. 성적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수치를 보냐고요? 백분위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표준 점수는 봐도 독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등급이 위태롭다, 이겁니다. 등급은 9개로 자른 거죠? 네, 백분위는 몇 개로 자른 거라고? 100개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상대적 위치가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지표가 백분위고, 그 백분위 수치를 보면서 가늠해 가야 된다. 우리가 전국 기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저 백분위 수치가 잠시 뒤에 나올 최저학력 기준의 또 하나의 변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점수 계산법인 표준점수 계산법 나와라. 표준점수 계산법이 저 뒤에 더해져 있는 100이라는 수치는 누구한테나 주는 100점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곱하기 20도 누구한테나 주는 점수니까 의미가 없겠죠. 다 이해하시죠? 저는 상수니까. 그리고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은 표준 편차하고 평균하고 4점수인데, 다시 한번,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점수는 저 중에 오직 몇 분이라고? 4점수뿐이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지,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끝나고 점수가 발표된 후 저 수치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진 배치표하고 비교하면서 원서 쓸 때나 활용하는 점수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백분이라는 것은 나보다 낮은 아이들의 수치가 되겠죠? 그것도 아는 거고, 등급은 1등급이 상위 몇 %입니까? 다 아시는 거고, 2등급은요? 11%죠. 그죠? 그러면 백분위로 환산하면 더해서 100이 되들 수 있도록 환산해내면 백분위 점수가 나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죠? 지나갑니다. 아니요, 넘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 이제부터 산수해 보겠습니다.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수험생이 1000명이야. 1등급이 되려면 몇 등? 40등이죠. 갑자기 그 나라에 인구 200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다시 1000명이 살던 나라에 있었는데 200명이 이민을 가면 이제 몇 명이 남죠? 800명. 800명 중에 40등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백분위 1점이 까먹히게 생겼다.
그래서 똑같은 등수였으나 옛날에는 1등급 커트라인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명이 이민 가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몇 등급이 되었다? 2등급이 되게 되었다라는 일이 이제 A, B 선택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자, 갑니다. 수능 개편안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은 다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시 계속 강조하지만 국어 제 1번과 관련해서는 국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를 잘 해둬야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교과 중심적인 겁니다. 나중에 2부에서 수학이 수리 영역으로부터 수학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지난 6월 모의평가에 고3들이 치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잠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4번에는 사회 및 과학 한 과목이 두 과목 응시죠. 이해하시죠? 두 과목 응시하는데 저 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저 주제도 남습니다. 예전에는 몇 과목에 응시를 했었는지 아십니까? 3과목에 응시했는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인 경우는 그 중에 하나를 털어버리고 2개만 시험 봤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지 않는 친구는 3과목에 응시는 하더라도 공부는 2과목만 했었는데 이제는 버릴 카드가 없다. 오직 2과목만 선택해야 되고 그 2과목 점수가 다 중요하고 다 활용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저학력 기준. 우리 자료집에 제일 처음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매우 죄송스럽게도 오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대 가겠습니다. 서강대 인문 6페이지입니다. 서강대 인문계열 찾으셨습니까? 우선 선발 중에 경제 경영 우선 선발로 가십시오. 2013년에는 백분위합 292였는데 2014년에는 국영수 백분위합이 거기 지금 자료집에 286으로 되어 있죠? 그 288로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88 염두에 두시고 자, 최저학력 기준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고대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저런 그 기관마다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고 완화된 효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 선발에 자격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많아진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논술을 잘 써야만 저 전형에서 합격한다고 하며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저런 설명들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연세대 고려대 할 것 없이 2014학년도부터는 우선선발이 뭔지 아시죠? 네, 수능이 일정한 기준에 되었을 때 수능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었을 때에 그 친구들만을 주된 모집 대상으로 해서 논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우선선발인데요. 연세대 가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언수에 모두 1등급을 맞아야 우선선발의 자격 기준을 충족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등급합 4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저게 무슨 말인지? 국영수가 모두 1등급일 때는 등급합이 얼마죠? 네, 그러니까 하나로 후퇴했단 말이죠. 살짝. 역시나 고려대학인 경우는 언어 수리 1등급이거나 수리 외국어 1등급이었었는데 네, 2014년부터는 국영수 등급합 4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문계열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등급합 4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1, 1, 2가 돼도 등급합이 4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 1, 1이었는데 연대가 이제는 1, 1, 2도 네, 저 우선 선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 그러면 저 수치만 보면 예전에 우선 선발 충족 요건을 만족한 친구들이 지금에 비해서 상대로 적어서 즉 좀 늘어나는 듯한 효과가 생기는데 왜 저렇게 후퇴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학들이 갑자기 착해졌을까요? 네. 대학들이 갑자기 논술에 막 필이 꽂혔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1을 턱걸이로 통과한 애가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을 실수해가지고 2등급으로 살짝 턱걸이로 떨어졌어요. 국어 영어가 몽땅 다 만점입니다. 이런 친구가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112로는 저기에 대상자가 된다면 반대의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턱걸이로 111이었던 애들 중 이제는 턱걸이로 222로 떨어지는 애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상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분위를 계산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분위를 주로 탐과목에서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백분위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주지 않고 백분위로 주는 학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 중에 서강대 편을 잠깐만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서강대 논술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경영의 최저학력 기준이 연대, 고대처럼 등급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백분위 합, 국영수 백분위 합 288로 제시되어 있어요. 당연히 백분위가 최고점이 몇 점이겠습니까? 네, 100 해서 300이겠죠. 그러면 300에서 288로 떨어지자면 몇 점 감점 나가면 됩니까? 12점. 이제 저 산수를 잠깐 해보기로 마음 먹고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88을 3으로 나누면 얼마죠? 96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96인 친구는 저걸 만족한단 말이죠. 96의 정체가 뭐죠? 1등급, 1등급, 1등급. 턱걸이로 다 1등급.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다만 288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네, 두 친구의 점수를 잠깐 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록입니다. 초록이. 네, 국어 98, 영어 95, 수학 95. 저렇게 되면 국어는 저 지금 100분위 수치예요. 원점수 아닙니다. 네, 국어가 1등급 맞죠? 영어는 안타까운 2등급, 수학은 어쨌든 그래도 안타까운 2등급.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쟤는 예전 같으면 등급합이 지금 몇이죠? 5인데다가 111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했었는데 저 친구는 100분위 합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십니까? 끝자리만 계산하십시오. 끝자리가 8인 거 아시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충전. 이번엔 노랑이라고 보겠습니다. 노랑이 국어가 1교시 효과 1교시에가 배탈이 났어요. 93점. 그래서 2등급 하위권 쪽으로 살짝 떨어져 내렸습니다. 영어는 만회해서 98점 1등급입니다. 수학 96점 1등급. 그러면 100분위 합이 얼마죠? 7입니다. 죄송합니다. 탈락.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등급합으로 따지면 초록이는 등급합이 얼마죠? 5고 노랑이는 등급합이 4입니다. 근데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는 저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질 수 있고 저렇게 벌어지는 효과들이 대체로 초록이의 경우는 98, 95, 95이니까 웬만큼 점수들이 좀 고르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나마 노랑이의 경우는 국어가 확 까진 거죠 지금. 그 특정한 하나의 과목이 까졌을 때는 100분위 합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되시겠죠? 그럼 마지막 정말로 이 제도의 시혜를 볼 수 있는 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국어를 못하는 자가 생겼어요. 네, 국어 100분위가 88이랍니다. 88이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써있죠? 3등급입니다. 그죠? 국어 3등급을 가지고 과연 서강대 경제 경영의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영어 수학의 100분위 합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 100분위 100, 수학 만점, 영어 만점,
국어만 못해요. 얘도 어쨌든 100분위 1호는 된다. 되시겠죠? 네, 저런 애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 것인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연대, 고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강대, 성대, 외대 이런 학교들인 경우는 100분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입장에서는 100분위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연습용 문제. 이해하십니까? 100분위에 많이 익숙해지시기 바라겠다. 그래서 성적을 보고 100분위 합을 한번 산수해 보시고 산출된 100분위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도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자, 그런데 남은 주제가 있습니다. 저 초록이와 노랑이가 연세대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전 초록이는 서강대 합격했습니까? 합격이란다. 충족이 됐습니까? 안 충족이 됐습니까? 초록이는 충족됐죠. 노랑이는 탈락이에요. 근데 연대는 100분위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대에 가면 초록이는 등급합이 몇이라고? 5. 노랑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연대 가서는 역전되는 현상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수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등급합도 선출해 봐야 되고 100분위 합도 선출해 봐야 되고 이 말은 뭐냐? 보통 인문계열 학생인 경우는 쓸 수 있는 논술 수시 6장 중에 애가 공부를 꽤 잘해요. 6장이 다 정해진 거 아시죠? 네. 저기서부터 써내려올 거 아닙니까? 6장을? 그럼 다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걸치게 된다는 말은 이 계산으로는 저기고 이 계산은 여기로 간단 말이네. 예전엔 다 등급으로 계산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100분위로 간다. 100분위와 등급이 다 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어디에 치중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 점을 우선 연습해 보시고 지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2013년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 2014년을 설명드리는데 고대 및 연대 모두 왼쪽에 있는 우선 선발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된다. 그 다음 과탐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주제가 남는데요. 수학이 1등급이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거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고 과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주제인데 연대하고 고대가 살짝 달라요. 보시다시피 연대인 경우는 자연계열입니다. 수학비 1등급에다가 과탐 등급합 3이죠. 과탐 등급합 3이라는 것은 과탐 몇 과목을 응시하기로 했죠? 2과목,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도 되지만 1 더하기 2도 된단 말이죠. 2 더하기 2는 안 되고 1 더하기 3도 안 되고. 근데 고려대를 잠깐 내려가 봤습니다. 고려대는 수학 1등급에다가 영어 또는 과학 1등급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자, 파랑이, 노랑이, 제일 뭐라고 해요? 고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보시다시피 파랑이하고 노랑이는 수학비가 모두 1등급이죠. 자, 과학에서 갈리는 겁니다. 수학을 매우 잘한 친구들 내부에서도 과학이 1 플러스 2로 돼서 충족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과학에서 1, 3이 되거나 2, 2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탈락하게? 아니야. 우선 선발 미충족이 돼서 탈락할 수 있는데 저기 지금 참고표 보이십니까? 저러면 많이 떨어질까봐 연대가 또 제도를 만들어 옵니다. 결혼이 발생한다면 다 못 뽑는다면 이번에는 과학 평균 등급합 3 수학하고 과학 평균 수학 과학 평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랑이의 마지막에 있는 애는 수학 1등급 과학이 2등급 2등급이죠? 그럼 과학 평균이 몇 등급이겠습니까? 2등급이죠? 아니 과학 2개만 하면 평균 2 그럼 수학 1 과학 평균 2 더하면 3 네. 피말리는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제발 결혼이 발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고동이는 과학이 모두 1등급이라 하더라도 뭘 충족 못 시켰으니까 수학 그냥 탈락. 되시겠죠? 결론이 선명하다. 자연계열은 심지어는 저 우선 선발 안에 의치를 제외하고는 영어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고려대가 보겠습니다. 고려대에는 영어가 나타납니다. 고려대는 그러면 고려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노랑입니다. 조금 전에 파랑이는 고대 가서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노랑이 갑니다. 수학은 1등급인데 과학이 1 더하기 2, 1 더하기 3, 2 더하기 2 등등 과학으로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조금 전 연대에서는 기도 드리러 가기로 했죠. 고대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영어 점수를 잽싸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는 점. 대신에 역시나 수학이 2등급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나고? 무조건 탈락.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수학은 절대적인 거고 그 외에 과학 선택을 잘해서 과탄 점수를 제대로 맞으면 연대고대 다 합격인 것이고 합격이랍니다. 자꾸 이게 입이 발린다. 합격 아닌 거 아시죠? 네, 1단계 통과. 그런데 의대는 보시다시피 국수, 영과 중 3개 이상 1등급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대, 치대, 연고대인 경우는 저 우선 선발 기준에 통과하기 위해서 한 과목은 개망해도 좋다. 이해하시죠? 3개를 1등급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했는데 자, 보세요. 왜 저렇게 후퇴하게 됐는가, 저들이. 우선 수학입니다. 수학은 예전에도 가형, 나형이 있었던 거 아시죠? 가형은 자연계열, 나형은 인문계열. 가형 어렵고 나형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중 중하위권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학이 싫어져서 수포자 계열로 합류하다가 자연계열 학생도 인문계열 치르는 수리나형을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전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계열은 예년에도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수학비를 지정한 학교가 상위 48개 대학이고요. 영어비 지정 대학이 64개. 전 자연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권 모든 이과 학생들은 수학비가 필수겠죠. 그러면 상위권이 아닌 애들의 고민이 생기는데 네, A, B 선택하는 대학이 120개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권 입장에서는 굳이 꼭 어려운 B를 쳐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이라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전향했을 때는 쉬운 시험이니까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는 이미 수포자라면 공부할 의지가 사라졌으므로 그래도 쉬운 거를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저 두 번째 변수는 의대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의대는 네, 수학 A도 인정한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러나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네, 나는 의대 갈 것이고 수학이 싫어서 지금부터 A형을 공부하는. 얘 바보입니다. 그죠? 왜냐? 내신 봐야죠. 내신으로는 인문계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자연계열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는 저 주제가 또 등장한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저 보이십니까? 네, 예년입니다. 2012학년도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모의고사 수리가 34.8%가 응시했다가 6월에 29.3%로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수능에 갔더니 25.5%로 줄었습니다. 즉 3월 모의고사 기준 수능으로 갔더니 몇 퍼센트가 이민 가더라? 추가로 10%가 이민 가더라. 이해 가시죠? 저런 현상이 이제는 수학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국어랑 영어에서 벌어진다. 자, 국어 가보겠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입니다. 국어 B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 52개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국어비가 필수입니다. 되죠? 그러면 확정된 게 좋아요? 선택 가능한 게 좋아요? 예전에는 모두가 국어를 똑같은 시험 봤죠. 이제는 상위권은 선택의 여지없이 어려운 B를 봐야 되고 중하위권의 친구들에게는 A, B가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 학생들은 국어 B를 봐요? 국어 A를 무조건 봐야 돼요?
네, 우선은 자연계는 무조건 A고요. 예체능 계열인 경우는 대체로 A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미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모의평가 드디어 국어 A가 국어 B를 앞섰습니다. 응시자 총수에서.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인문계열에서 국어 A가 가능한 대학이 143개 대학이고 가산점이 10% 미만인 대학이 112개 대학으로서 하위권 학생 중 상당수는 이민의 꿈을 꾸고 있다. 아직도. 그러면 보세요. 저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어인 경우는 국어 인문계열입니다.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이 없이 B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전국 60만 명의 최고 꼭대기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래쪽에서 훅 사라져요. 그럼 이 블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쿵 하고 추락하겠죠? 네, 그걸 일명 테트리스 효과라고 명명해봤습니다. 테트리스 해보셨죠? 네, 딱 그거에 부합할 만한 개념이에요. 3월에 51.5%가 국어 B였습니다. 간신히 A를 앞질렀었는데 6월에 갔더니 49.7%로 이제 역전됐습니다. 그러면 저 수치의 변화는 자연계열이든 예체능계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낸 변화입니까? 인문계열 안에서 벌어진 변화입니다. 인문계열 하위권이 이탈한다. 그런데 보통 하위권 학생일수록 정보에 민감해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직 몰라요. 언론이 열심히 지금 떠들어줘요. 드디어 알아요. 그러면 수능에 갔을 때는 저 효과가 조금 더 과격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로 한 3%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느껴지시죠? 즉 국어에서 1등급 따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가 그런 걸 고려해서 2등급 하나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해하십니까? 네. 중하위권의 고민. 중하위권. 이 자리에는 다 상위권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중하위권 친구들이 어떤 심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변화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중하위권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 밑이 없어. 왜? 하위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민 가버렸어요. 그럼 나도 몰래 어느새 떨어진 거죠. 9등급으로. 그러면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갈까? 그런데 국어는 만만치 않습니다. 간 그곳에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표가 말이죠. A형하고 B형의 분포가 비슷해요. 여러분 자연계열 최상위권하고 인문계열 최상위권하고 국어를 누가 더 잘한다고? 또 자연계가 잘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최상위권 애들이 국어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거꾸로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인문계열 최상위권,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학은 누가 잘해요? 압도적으로 자연계가 잘해. 그러니까 자연계 중위권이 전향하잖아요? 인문계열 최상위권이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열 중위권 국어 잘 못하던 애가 이리 가잖아요.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없다고?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 중하위권은 붙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이해하시죠? 다음 저겁니다. 문제가. 상위권의 처지. 이민을 가버렸으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1000명 중 40등 했던 사람이 순식간 이민 효과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다. 즉, 한 문제를 더 틀리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중하위권에게 드리는 말씀. 이민 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공부합시다. 그다음에 상위권인 경우는 방심하면 이게 망하게 생깁니다. 국어가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입니다. 영어. 이번엔 거꾸로 7페이지에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영어는 조금 더 많은 89개 대학이 영어 B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공부를 잘해본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공부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공부 안 하면 되니까. 괜한 거 가지고 오락가락 고민하는 것이 공부의 방해 요소죠. 원래는. 자, 갑니다. 예측 연결 대부분은 영어 A가 가능합니다. 영어 B 가산점 대부분 20%입니다. 영어 A는 쉽다. 그러나 영어 A 선택자들은 영어를 못한다. 이제부터 7페이지를 가서 약간의 산수를 다시 해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암산 바랍니다. 7페이지 아래쪽에 영어 A, B 선택에 따른 실력 편차를 가보겠습니다. 영어 A 평균이 몇 점이라고요? 46.6점의 동그라미. 영어 B 갑니다. 평균 몇 점? 58.39점. 몇 점 차가 나 있습니까? 대략 12점 차이가 나 있죠? 다시 영어 A가 쉽다고 B가 쉽다고? A가 쉽다고. 쉬운데 평균이 어떻다고? 낮다고. 어떤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못한 애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데 그 효과를 밑에 등급 점수 커트라인 점수를 잠깐 보십시오. A형입니다. 만점자가 몇 점이라고요? 만점자 몇 명? 거긴 안 나와 있죠? 네, 만점자가 모든 과목 통틀어 제일 적대입니다. 어쨌든 100점짜리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 A의 100점짜리는 어떤 애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연고대 예체능계의 최상위권인 애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1등급 커트라인 점수 보세요. A의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 A의 원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고? 100에서 80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B형으로 가보십시오. 1등급 커트이 몇 점? 느껴지시죠? 즉 B형에는 상위권적으로 다닥다닥 애들이 다 붙어있는 거고, B형으로 딱 A형으로 딱 가면 성기계 다다다닥 느껴지시나요? 이러니까 이쪽 표준점수 계산에 가보면 압도적인 격차가 생기죠. 네, 어쨌든 계산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B형의 5등급을 일단은 가십시오. 표준점수가 몇 점입니까? 94점 보이죠? 네모 박스. 자, 이제부터 산수해 봅니다. 94 곱하기 1.2. 94 곱하기 1.2. 112.8. 이번에는 94 곱하기 1.3 해보겠습니다. 그럼 0.1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122.2입니다. 잠깐 써두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가산점을 20%를 준다고 쳐요. 그러면 B형에서 94점 먹은 애가 표준점수로 곱하기 1.2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학이 반영할 때는 94로 반영하지 않고 몇으로 반영한다고? 112.8점으로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어 B형에서 5등급 먹은 애는 실제 원서를 내면 가산점이 20%인 대학에서는 94로 반영하지 않고 112.8이거든요. 그럼 A형으로 딱 가보십시오. A형 112.8은 몇 등급이라고? 112.8. 3등급 맞습니까? 4등급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보세요. B형에서 5등급 하던 친구가 A형으로 전향했다고 쳐보십시오. 얘가 3등급 이상만 먹으면 예전 점수보다 높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형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요. 그럼 위가 지금 성겨 있잖아요. 그럼 아마도 5등급인 애가 전향하면, 네,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2등급으로는 간다. 최소한. 그럼 이 격차를 생각해보면 현재 영어 B를 선택했었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B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A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탈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아직 벌어지진 않은 거고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20%인 대학까지는 A로 전향하는 애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물론 30%가 되면 조금 그 효과는 있는데 다 세봤거든요. 전국 기준 7개 대학이 그렇습니다. 30% 주는 대학이 7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또 테트리스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영어 비응 시절을 추적해 봤더니 3월에는 87.6%가 B를 응시했었습니다. 6월에는 82.5%입니다. 5%가 깎였거든요. 그리고 예측 7회입니다. 7월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또 한 번 있거든요. 거기 지금 원서를 받았대요. 또 까였답니다. 저렇게. 그러면 수능에 갔을 때는 대략 한 최소한 23% 정도는 저쪽으로 이탈을 해서 한 77% 적게 잡은 수치입니다. 많이 잡으면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한 30%가 이탈을 해서 남은 애들이 70%만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70%가 될 수도 있다. 저게. 왜? 가산점 효과가 이 쉬운 수능에 못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그 집단에 딱 갔더니 가산점이 아직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가산점을 50%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저런 처지가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중위권의 고민입니다. 내 밑이 없어요. 근데 A형으로 가면 1등급을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 문제입니다. 아까 68개 대학이 지정됐다고 그랬죠. 수도권에서 A형, 영어 A형을 인정해주는 대학이 한 5, 6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드려 보면 1. 경인교대. 괜찮죠? 여기서 호응이 없구나. 네. 다음 성공회대. 주로 카톨릭 혹은 종교 계열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된 한 7개 정도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몽땅 영어 B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A형으로 전향하고 싶으면 서울을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수도권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효과가 생긴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꼭 서울로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저도 지방 출신이다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향에 남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전향합니다. 예, 상위권은 저렇습니다. 네, 영어마저도 위태롭다. 저런 효과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나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는 영어하고 국어를 소홀히 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예년과 다르다. 선배 애들과 다르다. 즉 지금 대학교 가는 애들인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어 나 영어 좀 잘해요. 조금 뭐 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열심히 하면 뭐 치고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못한 애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하는 애가 빠져나가면 좋죠. 못한 애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애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인문계열 친구들인 경우는 반드시 염두를 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탐 과목인데요. 탐 과목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탐 과목이 10과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설명회에서 저 10개 중에 2개를 찍어보기로 했었습니다. 이때도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걸 찍기로 한 게 아니고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찍을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조건을 확인해보려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수능을 본다면 뭘 선택할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그러죠. 대부분의 하위권 친구들은 뭘 선택할 것이라고? 생활윤리, 사회문화. 이해하시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아니, 생활과 윤리는 도덕이잖아요. 공중도덕. 네. 자, 서울대는 국사가 필수입니다. 한국사 필수 더하기 하나고요. 나머지 대학은 어느 대학도 지정한 과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사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인데 다시 한 말입니다. 한국사 선택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2013학년도에는 사탐을 몇 과목 응시할 수 있었다고? 3개. 하나는 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국사 있죠, 국사를 그래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나쁘면 버릴 거니까 어쨌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몇 과목만 응시한다고? 오직 2과목. 그러면 2013년에 국사 선택이 43,000명이었는데 44,000명이었는데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입학 정원 중
국사를 수능에서 선택하여 치러야 되는 모집 인원들을 세봤어요. 우선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을 다 응시해야 되고 한국사가 필수니까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합격하는 애가 36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시에서 합격하는 거고요. 수시 중에서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73명이고요.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서울대. 뭐가 남아있죠? 서울대는 세 종류의 전형이 있거든요. 하나가 정시고, 두 개가 수시인데,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 또 하나가 구술 전형, 즉 일반 전형입니다. 거기는 수능을 안 쳐도 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 전형에서 합격하는 애 중에 국사를 안 보는 애도 있을 수 있단 말이겠죠. 물론 그런 애는 없습니다만은, 즉 현저히 국사를 꼭 봐야 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효과는 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연대인 경우는 아예 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선택하는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다. 즉 43,000명 중에 못하던 애들이 상당수가 더 사라지고 매우 적은 애들끼리 그들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한국사를 선택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좀 애매한데 연대에는 합격할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고대는 확실하게 합격하고 그러면 한국사에서 망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국사는 다 서울대 가는 애들이랑 경쟁하니까.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최저학력 기준에서 과연 탐구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인문계열, 연대, 고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탐구 과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한국사를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도 있단 말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 가면 매우 치열하다. 이 점을 고려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네, 각각 원투로 4개 과목인데요. 서울대는 서로 다른 2개, 그냥 2과목입니다. 네, 1+2 또는 2+2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1, 2 구분이 없습니다. 즉 연대는 2과목인데 네, 근데 1으로 선택해도 된다. 그럼 결국 또 고민은 뭐겠습니까? 최상위권이 2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고민일 것이고 서울대가 봅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논구술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런데 구술 면접이 학과마다 다릅니다. 네, 학과마다 다르다는 말은 물리학과에서는 수학을 봐야 되고 물리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생명공학과에서는 뭘 보겠습니까? 그러겠죠. 화학에서는 화학 필수겠죠. 지구학 관련 학과에서는 지구학 필수겠죠. 공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항공 우주공학과 어쩌겠습니까? 수학 필수 더하기 전공 적합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2 과목이 달라지겠죠. 구술 면접에서 어쨌든 합격하려면 저는 이 나라 최고 학부의 최고 엘리트를 꿈꾸는 자로서 그러면 당연히 2까지도 제대로 공부해왔어요를 어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학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보고 있어야 하는 최상위권입니다. 네, 2를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일반 전형 지원학과를 생각해봐. 다시 한 번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중 자기의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2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요. 물론 서울대를 이미 마음속에서든 머릿속에서든 다 지워버린 학생은 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들은 저 8과목 중에 즉 원으로 깔려있는 4과목 중에 뭐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수가 생물하고 화학원을 대체로 선택할 텐데 최상위권이 된 친구 즉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권을 꿈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2에 대한 고민을 저렇게 해봐야 된다. 하나. 두 번째 2를 선택을 했는데 2에서 망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주의가 남겠죠. 조금 전에 인문계열 학생처럼 2는 어쨌건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거니까 그럼 또 확인해봐야 될 게 있죠. 네, 연대, 고대의 최저학력 기준에 가면 과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연대는 매우 강하고 고대는 그래도 영어 하나로 어쨌건 이게 땜빵이 되는데 그러니까 탐구과목을 선택할 때 2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즉 상위권이 어설프게 풀을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 점을 염두에 꼭 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제도의 변화 상태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적인 결론들이 이끌어지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설명 안 드린 마지막 하나 8페이지입니다. 아니야, 8페이지 난다. 10페이지. 재학생은 줄어들고 졸업생은 늘어난다. 이것도 아시죠? 표에, 재학생 표에 맨 오른쪽에 가면요, 수능 빼기 6월이 있어요. 2013년에 73,674명이 수능을 안 본 겁니다. 6월에 모의고사에 응시했다가 수능에 응시한 인원수가 깎인, 즉 사라진 인원이 그만큼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재학생이 줄어든 이유는 1. 수능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의 수시에 이미 합격해버린 애들, 이미 아예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수능을 아예 포기하고 직업 전선으로 가게 되거나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인원 수가 약 7만 명. 밑에 재수생 갑니다. 똑같은 표에 수능 빼기 6월을 가봤더니 69,364명이 증가한 겁니다. 즉 재학생 하위권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었나고요? 재수생, 반수생. 반수생이죠. 그냥 6월 모의고사를 안 쳤는데 수능을 쳤단 말이 재수생이 아닌 반수생들 있죠. 졸업 반수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연대, 고대. 연대, 공대 이런 데서는 반토막 난답니다. 여름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안 본대요. 반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 B 선택이 주는 효과 때문에 하위권은 계속해서 이민 가고 있고 누구는 이민 와요. 이렇게 됐다. 즉 1학년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 가지고 깝죽대면 곤란하다. 심지어 그 등급 가지고 저 111인데요. 곤란하다. 백분위 수치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차후에 있을 이 테트리스 효과 및 재수생 효과들을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엄중하다고 한 거고요. 엄중하다는 말은 다시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영어. 제가 수학 선생님입니다만은 아마도 이에 전에 없이 국어, 영어가 상당한 변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어는 1교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1교시 효과 아시죠? 살 떨려요 막 이런 1교시 효과. 그래서 국어는 오히려 한 120%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잠시 뒤 한민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영어 듬성 공부하는 자들이 어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